사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동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뇌라는 것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꼭이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을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우와. 지구에서 달나라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자,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에 있는 칼이라는 분이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모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칼 선생님은 그 신경세포도 하나하나가 생긴 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걸 그리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손에 있는 퍼킨지 셀이라고 역시 굉장히 이쁜 그런 신경세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칼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칼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시냅스라는 걸 사실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시냅스가 만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마치 서로 뉴런들이 키스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상준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둑 둘 줄 아세요? 잘 못 둡니다. 그러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시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질 자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둑을 두는 실력이라는 면에서는 알파고가 김상중님보다 더 지능이 높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김상중님께 이번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녹화 끝나고 저녁 식사를 저랑 같이 하실까요? 아, 영광이죠.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도 김상중님은 척척 대답하고 계세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저녁을 먹자 그러는데 갈까 말까 이런 거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스토랑을 갈까 이 문제를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알파고한테 던지는 알파고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퀘스천 마크만 계속 그렸을 거예요. 맞아. 이런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지능의 종류는 당연히 생명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기능이고요. 그 생명체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아닌 알파고는 지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팍 닫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털을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다치는 것도 아니고 닿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족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다녔다는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오는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와,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단하네.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쉬웠나요? 아,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아,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예,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네.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네.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예. 빨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뭐 이렇게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은 안구 근육이 심장세포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보통 평균 1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때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눈동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근데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자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 잘 맞아요. 때. 예. 진짜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한성님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김한성님이 주무실 때도 눈동자를 떨립니다. 우리 애는 미친 듯이 잘 잡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 눈동자가 수면하는 동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을 보면 막 눈동자가 파르르 계속 떨려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막 움직여 다니는데 네네. 이게 1960년대 말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에 데이비드 라빈슨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원숭이 눈동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원숭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그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 예.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행동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세포에 그래서 발생하는 신호, 관계를 연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씩 뇌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그냥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Unexpected Visitor 또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림 속에 많은 감정이 표현돼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자신이 지금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대부분 못 느끼실 거예요. 자기는 그림을 보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딱 맞아요. 듣고 네, 나서 그냥 그림을 뭔가, 예. 그림을 보고 있다고 내가 눈동자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잘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눈동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7명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 소녀부터 나이가 조금 많은 중년의 남성, 여성.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 집의 식구일까요? 아닐까요? 식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좀 불청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눈동자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저렇게 많이 봤어? 저렇게 빨리. 우와. 신기하다. 대부분 표정을 많이 봤네. 그죠? 얼굴 사람들의 쪽. 예. 표정. 이 그림을 사실은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안구를 측정한 것은 알프레드 야브스라고 그 러시아의 신경과학자가 1960년대에 실제로 측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안구 운동의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집이 부잣집 같냐 아니면 못 사는 집 같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고 어떨 때는 이 안에 등장한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을 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눈동자의 움직임이 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반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잘 얻기 위해서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운동에 해당이 돼요.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 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